자, 그리고 이제 인도사 부분을 이제 넣었고, 인도사. 올해 이제 인도사 부분이 한번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구글 제국에 악바드 대제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인도사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2년마다. 예. 그래서 14년도인가? 그때 나오고, 뭐 6년도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죠. 자, 정근대 시대 때 당연히 많이 나온 곳은 무굴제국이에요. 그래서 무굴제국에 나오는 게 뭐냐, 악바드 대제하고, 아흐랑제국의 비교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샤왕족은 간다부사 관련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푸타왕족 같은 경우에는 그 마드왕족을 비롯한 여기 이제 뭐냐면 푸타왕의 고전 문화 완성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 인도의 이슬람 업적. 예전에 아스카왕은 업적 나왔죠? 다르마의 유닛.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들어서는 세포 형식이나 뭐 글로벌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다 나온 지가 한참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포 형식 나온가 03년도 나왔나? 그러니까 03년도는 뭐 지금 몇 년이야? 16년이고 13년이죠? 네. 여러분들 그때 뭐 하셨어요? 군대에서. 군대에 있을 뭐 초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네, 어떤 뭐 유치원? 유치원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도사의 변천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도를 보기 전에 인도사의 변천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게 칠판이 좋은 게 이게 딱 한눈에 이렇게 딱 카메라 잡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동국대 칠판은 좀 크니까 이게 화면이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이게 또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잘 잡혀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자, 인더스 문명은 BC 한 2500년 정도에 형성됐죠. 자, 인더스 문명 가운데 또 아시아 민족들이 쳐들어오죠. 아시아 민족의 침입은 언제 있었죠? BC 1500년대에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그베다 시기가 있어요. 자, 니그베다 시기는 아시아 민족이 인더스강에서 어디로 이동했던 시기예요? 겐지스강 이동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 형성을 그런 시대인데 대개 BC 15세기에서 BC 한 6세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합국가 마가다 왕국이라든지 이런 영합국가가 형성되는 그 시기는 BC 한 7세기에서 6세기 그래서 BC 4세기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인도사는 좀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역사를 별로 안 남겼어요. 인도는 역사가 되게 발달된 게 아니라 뭐가 발달됐죠? 철학, 사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념 기준을 못 잡아.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몇백 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인대 통일왕조 뭐죠? 마우야 왕조. 또 아스카 왕인데 마우야 왕조 있죠? 그래서 이거는 BC 4세기에서 한 3세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또 분열돼 있다가 다시 쿠샤 왕조가 등장하죠. 쿠샤 왕조는 BC 한 1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전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요? 후타 왕조 넘어가죠. 4세기에서 6세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5세기 정도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에펠탑이라는 인물이 쳐들어와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요걸 계기로 이제 후타 왕조가 쇠퇴했다는 그 책도 있고 하여튼 멸망을 했다는 책도 있고 그래서 분열됐다가 다시 조금 잠깐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바드다나 왕조하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 바드다나 왕조 7세기 때 착각 있었어. 바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을 하는데 착각 있었던 왕조예요. 그래서 요때 누가 들어와요? 중국에서 편장 복사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나지푼트 시대라는 게 있어. 나지푼트라는 그 시대인데, 나지푼트 시대는 뭐냐면 나지푼트족이라고 있어요. 나지푼트족. 이 나지푼트족은 그 에펠탑을 쳐다볼 때 같이 걷따라서 왔던 민족이에요. 외대 민족이죠. 그래서 이 왕족이 북인도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7세기에서 11세기 때 그 신족의 소왕국들을 만들어요. 신족의 소왕국들. 그리고 이따가 8세기 정도에 8세기 때 인도가 분열될 때 뭐가 유입되죠? 이슬람이 유입되죠? 그래갖고 그 10세기, 13세기 때 그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나라 파키스탄일 때 두 개의 이슬람 왕조가 생기죠. 가즈니, 그 다음에 고노 왕조. 그래서 이제 고노 왕조의 파견된 총독이 뭐냐면 델리 중심으로 세웠던 왕조가 뭐냐면 노예 왕조고, 이 노예 왕조 뒤에 5개 왕조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델리 출탄 5왕조다. 5왕조. 그래서 이제 보통 시기가 이제 10세기에서 13세기에서 보통 13세기 16세기 요 정도, 13세기에서 6세기 정도인데, 델리 출탄 왕조 때 누가 쳐들어와요? 티무르가 쳐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정화의 대원정 할 때 북인도 강은 델리 슈호토 왕조, 이제 기초의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굴 제국 등장하죠. 그 무굴 제국 16세기에서 몇 세기? 19세기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때 있고, 18세기 때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들어오게 되죠. 자기끼리 경쟁을 해서 결국 무굴 제국은 이제 거의 망할 쪽인데 살려뒀다가 언제 세포이 났는데 망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도의 통치력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이건 이제 과정을 겪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인더스 문명을 볼게요. 자, 인더스 문명은 이제 BC 2500년경에 인도스 강을 유역으로 해서 형성된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라비다족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드라비다족은 오늘날 남인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인도의 종족이거든요. 되게 키가 작고, 피부도 검은쭉쭉하고, 코도 낮고, 그런 민족이죠. 오늘 동남아시아 민족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견했냐? 거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하와파와 모헨조다라는 유적지가 있죠. 인더스강. 그래서 보통 파키스탄 지역인데, 영국인들이 이제 뭐냐면, 철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유적을 이제 발견해보니까, 계획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바둑판 집배열이라든지, 벽돌 건물, 정면 도루막, 하수도 시설, 목욕탕, 집회소, 우물. 여기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목욕탕이죠. 이 목욕탕이라는 것은 모욕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모욕만 하는 곳이 아니랬죠. 마찬가지로 인더스강도, 인더스 문명도 모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뭘 하냐? 제사를 지내요. 예전에 이제 동양에서 모두 모욕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뭘 하죠? 몸을 깨끗이 하죠. 몸을 깨끗이 씻고,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이런 유대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도 겐지스를 가보면, 화장하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문화적으로 채도인데, 이 채도는 인더스강 유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견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토기를 처음에 구울 때 뭐냐면 아직 기술이 없다 보니까 바짝 굽지 못하고 얇게 구우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철 산화본이 변질돼서 있는 붉은색 것을 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장에 새긴 상형문자. 상형문자인데 이게 문자인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들은 문자 생활을 했다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유물 유주
구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상형 문자나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의 여러 유물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목걸이가 있는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교류를 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일단은 청동기나 상형 문자, 예, 이런 것들인데, 이거 두 개네요. 여기 상형 문자 지우고, 이해도. 그래서 상형 문자나, 그 다음에 목걸이 같은 것들, 메소포타미아 발견된 시기들, 이런 것도,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 같이 발견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상형 문자는 미해독 상태다. 자, 경제적으로는 도시 간의 교육이 활발해질 거야. 메소포타미아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몰락인데, 이건 몰락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추정이에요. 17도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아리안 민족들이 쳐들어왔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리안들이 쳐들어오면서 거기에 있었던 선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이 대가로 이남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남인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인공이 누가 되죠? 아리안 쪽이 되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더스강의 홍수가 수호 변경으로 망했다.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이제 제국마다 좀 다르게 서술돼 있어요. 두 가지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한 가지만 언급하고 끝난 것도 있고. 자, 성경은 도시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문명이고 그 다음에 신권정치. 신권정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재정의 지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는 읽고 넘어가서 교과서 교학사 33페이지 보세요. 참고로 다시 원산태 들어갈게요. 세 개다. 예전에 아틀란타는 비상 쪽으로 이렇게 비상 상태고 원래 상태로 들어갈 테니까 4종 준비해 주세요. 자, 그 교과서 33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인더스 문명 계획 도시를 건설하다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기원전 3,500년에 기원전 3,500년경 인더스강 무역이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경 문화는 기원전 2600년경의 도시 문명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인더스 문명이라고 한다.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인 모헨조다로 하락하는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이다. 이 도시들은 벽돌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포장된 도로와 석반을 이용한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로 양변에는 거대한 목욕탕, 집회소, 동물 창고, 벽돌 주택, 시장 등이 정연하게 되어서 있었다. 왕궁이나 호화로운 묘지는 보이지 않으며 공중 목욕탕은 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로 여겨진다. 이들 유적에서는 상형 문자가 새겨진 인장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인더스 문명은 농업 이외에도 무역으로 번영하였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서로 물길로 연결되어 있었고 페르시아만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교역망이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현재 남인도에 거주하는 드라비다인으로 추정된다. 홍수, 수로의 변경 등 쇠퇴에 가던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 누구에 침입한 아리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더스 문명의 멸망 과정은 그냥 추정이에요. 학계 견해고 거기 옆에 보면 인장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파나 이런 상인들은 자신의 물건에 인장을 찍었다고 해요. 인장은 이제 그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의미가 해석이 안 돼. 그 인장이 어디서 발견될지도 메소포타미아. 왜냐면 물건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발견되고 그 목걸이도 그 어디서 발견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르망고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인들의 사회와 종교를 볼게요. 자, 900페이지 아리아인인데 아리아인들을 이제 보면 아리아인들이 어떻게 왔나 이걸 좀 같이 언급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좀 언급을 했어요. 학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실판. 저는 판서를 개판이거든요. 배가 특별 인기는 없어요. 가슴도 엉망이고 판서도 엉망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원이 인도 유도민족들이에요. 이거 아시죠? 인도 유도민족들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카스피에서 있었던 유목민족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BC 20세기 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 쪽 내려온 민족이 있죠. 이게 BC 15세기 때 무슨 민족이다? 아디아 민족. 그리고 이제 이란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시타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슬라브, 게르만, 그 다음에 도리아, 이런 식으로 갈려 나가는 거죠. 예. 자, 인도 그 아시아 민족들이 내려가는데, 이 아시아 민족들은 이제 어떻게 이동했냐? 인도를 보면, 인도 지도 참 그리기 쉽죠? 예. 이렇게 해갖고, 세모하게 그리면 되는데, 자, 여기 인도에 큰 강이 있죠? 무슨 강이죠? 인더스 강하고 겐지스 강이에요. 이쪽이 인도고, 이쪽이 겐지야. 근데, 보통 이제 외국 민족들이 이제 인도는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혼합되고 그러는데, 보통 외국 민족들이 들어오면, 인더스 강을 갈까요? 겐지스 강을 갈까요? 어느 쪽으로 오죠? 서쪽으로 들어와요. 인더스 강. 다 그래.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시아 민족도 그렇고, 알렉산더 침입도 그렇고, 후에 이제, 이란 계통의 푸시안족, 샤칸족도 다 이렇게 인더스 강을 가서 어느 쪽으로 진출하죠? 겐지스 강.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고, 인더스 강으로 가서 겐지스 강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동 시기가 어느 쪽인가 참만 다른데, BC 한 15세기에서 6, 7세기 정도? 여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하냐? 이때 베다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베다는 힌두교의 성전이죠? 근데 그 베다 중에 4개 부분인데, 초창기 베다가 있어. 이걸 뭐냐면 니그 베다라고 해요. 이 시기를 니그 베다 시기라고 합니다. 왜 니그 베다 시기라고 하냐면, 관련된 기록이 요 니그 베다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도인들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죠. 기도 별로 안 남겨. 그 문학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전을 통해서만 좀 그들의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니그베다가 쓰여진 시대 상황이 요 시대 상황이야. 그때 니그베다를 분석을 해보면 대충 뭐야?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인 뭐 정치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도,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니그베다 시기다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니그베다 시기 때 여러 이제 인도사의 뭐냐면 다양한 정치 변화들이, 사회 문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인도 그 아시아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그 유목민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농경생활을 하게 돼요. 정착생활하고 도시를 만들고 도시국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민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시타이트 민족이나 도리아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나 등등이 항상 뭘 가지고 있어? 철기. 철기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기를 통해서 철제동기도 만들고, 경등도 하고, 전국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국정리를 하는 과정에 선주민과 아시아민족과의 전쟁이 나. 이 선주민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드라비다족이죠. 그래서 이 드라비다족들이 그냥 싸우다가 아시아민족과 혼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내려가죠? 여기가 이제 데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제는 인도 기준에 데카몬인데, 이쪽은 북인도, 이쪽을 남인도라고 해요. 이쪽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남인도 지역은 되게 드라비다. 그 다음 북인도 쪽은 아리아.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뒤에 등장한 마우리아 왕조, 무굴 제국도 이 데카몬까지만 점검해요. 그 이남은 점검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문화, 언어적으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신성만 받아. 자치적으로 그냥 포용해줘. 그래서 이제 중국식의 통일 강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통일 강조는 어디까지다? 데카몬까지. 북인도 일때만 이렇게 있는데, 물론 지금 아시아 민족들은 이제 인도 유럽적으로 좀 달라. 왜냐면 혼혈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드라비다족이 싸우다가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이제 새로운 신분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카스트제도예요. 카스트제도. 원래 이 카스트라는 말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썼던 말이고, 이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인도인들은 바르나 이렇게 바르나 제도는 뭐냐? 바르나 제도는 뭐냐? 의미가 뭐냐면 때깔이야. 색깔. 그러니까
뭐냐면,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색깔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전국민 아니야. 그 다음에 색깔이 검축축하면 뭐가 되는 거죠? 동남아시아 계통, 드라비아 계통이 피지배인.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계급이 형성됐다. 카스트 제도가. 그래서 그는 카스트 제도의 기원이 됐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문화적 대가족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브라마군과 카스트 계급이 형성되고, 브라마군은 처음에 이제 그 자연 형상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신격화시켜서 이제 숭배하는 종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위, 무사, 브라마 계급의 지가 상승됐든,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자, 아리아인의 종교로서, 그 다음에 브라마교가 있는데, 브라마교는 태양, 물, 불 같은 자연형상을 신격화되고, 경전은 뭐죠? 베다인데 이제 베다는 나중에 신두교에도 경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처음 베다는 뭐냐면 니그베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니그베다 시대가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카스트 제도를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아까 읽었던 조합사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조합사가 이 35페이지 볼까요? 옆장. 자, 34페이지인가? 35페이지네. 35페이지. 자, 인더스강과 벤치스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앙아시아의 추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으로 남하하였다. 아리아인은 폰자브 지방을 정복한 후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아리아인은 홍수가 작고 습기가 많은 겐지스강 유역을 철기를 이용하여 개간하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비료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 문화의 특색을 이루는 제도와 종교가 형성되었다. 아리아인은 정복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카스트제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및 직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세습되었다. 다른 카스트 간에는 결혼은 물론 음식을 함께 먹는 일조차 금지되었다. 아리아인은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신적한 브라만교를 성립시켰다. 또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노래한 베다를 남겼다. 그러나 사제계급인 브라만이 그들의 특권적인 지위 확보에 힘쓰면서 브라만교는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갔다. 자, 그러면 이제 카스트제를 보자. 원래 카스트제는 바르나 제도라고 하죠. 바르나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색깔이 나는 빛깔. 네.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이 피지배민족을 이제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특징을 보면 계급적으로 차별돼 있고 브라만 특권을 유지하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구분을 좀 보면요. 거기에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이야. 사제 계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은 왕족, 무사 계급이고 정치 군사를 담당했고 바이샤는 평균 계급이고 그 다음에 만 밑에 드라비다 계통이 수도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4개 계층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 카스트 안에도 못 드는 계층이 있어요. 그 계층이 뭐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만 대도 접촉만 해도 불결하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 발리트 또는 하이자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계급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직업이 많아요. 자티라고 해서 이제 직업별로 또 카스트를 좀 밑에다 나누고 그래서 상당히 수많은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보면 당연히 카스트 인도 발전에 장애주죠. 지금 인도 보면 카스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도 카스트 본인 인정 안 해요. 근데 어디? 그 시골지역. 시골지역에서 인정을 하죠. 네. 그래서 같은 카스트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카스트끼리 결혼해보면 뭐 불만을 죽고 대도시 도망가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카스트 제도는 법제로 없어지고 대도시는 아예 없어졌지만 농촌에는 계속 남아있고요. 그러면 지금 브라만이면 제사를 담당하고 크리스천은 정치를 담당하고 그런 건 아니고 브라만은 또 저기 보면 대학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 불가출 천민도 대학 총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수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대개 보면 이제 계층별로 교육적 수준이 좀 달라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인도는
다양한 민족을 종교,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죠. 만약 그대로 놔둘게요. 질서 없이 놔둘게요.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줬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환상 35페이지에 보면 그 카스에도 인도 식물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참고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계국가 시대로 넘어가죠. 자, 초계국가 시대 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영역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국가들이 이제 통합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큰 제국이 뭐였냐면 마가다 제국이에요. 그래서 마가다 제국이 거의 한 7, 80% 통일했어요. 물론 뒤에 마오리아 왕조가 등장하지만 이 마가다 왕조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냐? 오늘날 프랑스의 2배 정도 돼요. 그만큼 되게 커. 그 외에도 여러 개 영역 국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끼리 전국 전쟁에서 되고 마가다 제국이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등장했던 것이 마오리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가다 제국 통일은 그냥 기반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 대통령은 마오리아 왕조 때 들어서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가 BC 6세기 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그 브라만 대신에 크샤트리아와 바리샤 계층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종전의 브라만교는 형식화됐어. 왜 형식화됐냐면 원래 브라만 자체가 뭐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자연상을 신격화시켰고 숭배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자연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절차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범화 분리죠. 그 브라마 계층이. 그럼 범화 분리는 내용은 뭐냐? 원래는 브라마교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자연신을 숭배하는 절차, 의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점점 복잡화시켜. 왜 복잡화시킬까요? 네? 너무 단순하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제 그걸 어떤 논리로 이제 전달할 수 있냐면 범화 분리. 범화 분리는 좀 약간 소문공한데 뭔가 다르죠. 네. 그 육반의 이시아를 찾아가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죠? 반대인 범화에 주죠. 네. 그러면 요때 범과 안은 뭐냐? 범은 분화만이죠. 요때 분화만의 뜻은 계층의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야. 보편적 진리. 그 다음에 아는 뭐냐? 아트만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개를 인식해요. 이들은. 그래서 아트만, 자. 근데 여기는 바깥 브라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그 세상의 진리는 브라만에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의 가치다 보면 브라만을 못 봐, 바깥에는. 그래서 외부의 브라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제사나 의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제사 의례는 누가 하죠? 브라만 계층들이 하죠? 결국에는 브라만 계층이 브라만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트만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외부에 있는 브라만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 의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였는데 제사 의례를 숭배하는 어떤 형식화된 종교가 바뀌게 됐다. 그리고 이제 제사 의례를 할 때 높은 비싼 물품들 요구하고 여러 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져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그 브라마교회는 자체 순환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우파는 니시아 철학이에요. 네. 우파는 니시아 철학이요. 그리고 우파는 니시아 철학은 뭘 주장하죠? 범화 일치. 네. 이 말은 브라만 보편적 진리가 내 자신의 아트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 방법으로 내 마음속의 아트만을 발견하는, 아트만 속에 있는 브라만을 발견하자. 범화 일치를 주장하죠. 그 외에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우파니시아 철학은 후에 인도 사상과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인도 딱 생각하면 세 가지 개념 있죠. 윤회, 그 다음에 해탈. 이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은 누가 제시했냐? 브라마가 제시하나요? 아니, 우파니샤드 여기. 예. 그래서 있고, 그 우파니샤드 비판적 개수는 종교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불교와 자이나교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은 불교 자이나교인데 불교와 자이나교는 범화일체 조차도 인정 안 해요. 다 범화일체도 눈에 감각기관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들은 그 대칭이 다르죠. 우파니샤드는 브라만이지만 불교와 자이나교는 누구야? 크리스티안, 바이샤리 지시죠. 새로운 신의 종교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종교 우파니샤드 철학을 비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윤번의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다만 윤의 해탈이라는 개념이 각각 달라 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 지금까지 설명한 관련된 내용을 교황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황사 4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교황사 48페이지인데, 여기가 좀 약간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다 끊을 수, 시대가 너무 포괄적인데, 그걸 다 끊을 수, 읽을 수 없으니까 일단 한번 쭉 읽고,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설명할게요. 개관차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원전 7세기 때 한번 읽어볼게요. 기원전 7세기경 그리스강 유역에서는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면서 기원전 6세기경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불교와 자이나교는 브라만 계급 중심의 사회와 종교를 비판하면서 북인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수많은 소왕국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기원전 4세기만 마가다 왕국의 찬드라구타가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침입의 자극을 받아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북인도를 통일하였다. 특히 아스카 왕 때에는 강력하게 저항하던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고 인도의 남부를 제외한 전역을 통일하여 전성기를 맞았다. 아스카 왕은 전국의 경찰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 간 교육을 위해 도로를 건설하였다. 불교를 국가 통치의 원리로 채용하여 다르마에 대한 통치로 비폭력과 통일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경제를 정리하고 주변국에 대한 포교에도 힘썼다. 이때 성립된 불교는 개인의 이탈을 강조하는 상자도 불교로 실론, 타이 등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아스카 왕이 죽은 뒤 마우리아 왕조는 안으로 수많은 왕국들이 생겨나 분열하고 밖으로는 서북인도의 이민족의 침입이 시작되어 급속히 쇠퇴하였다. 1세기 중엽 서북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이란계의 쿠샨 왕조가 들어섰다. 쿠샨 왕조는 카니슈카 왕 때 중국, 이란,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다. 카니슈카 왕은 후안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쿠샨 왕조 가운데 가장 번성한 시기를 이룩하였다. 카니슈카 왕 때 불경이 결집되면서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가 성립하였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불상을 제작하는 간다라 미술도 발달하였다.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은 비단길을 따라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었다. 한편 남인도는 북인도와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드라비다계 왕조가 발전하였다. 남인도는 계절통을 이용한 인도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로마 동남아시아와의 통상으로 번영하였다. 이때 바닷길을 통해 인도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네, 그러면 종교 이제 보죠. 제가 이제 종교 부분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제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좀 보시는데, 초기 브라마교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연신을 숭배했지만 제이중이 좀 바뀌었고, 형식화되고, 브라마 특권을 합리화시키고, 범화 분리사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신교 체제다. 근데 이제 초기 브라마교는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윤회 해탈은 뒤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우파니 이시아드인데, 우파니 이시아드는 그 브라마교에서 나타난 체제 개혁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범화 분리를 주장하죠. 브라마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윤회 해탈을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 인도 영화는 이제 문학 작품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줬죠.
믿고 있어요. 예, 저도. 네. 그래서 지금 업을 잘 쌓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대가가 있거든요. 앞으로 다음 생에 재벌집 아들을 세워놓고 싶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있는데, 일단 윤회라는 것은 바뀌죠. 이렇게 윤회는 그냥 도는 거야. 막. 바뀌 윤회. 그럼 어떻게 도냐? 우리라는 존재는 육체하고 정신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육체는 이제 썩어 없어지죠. 근데 정신은 계속 살아나. 이걸 영원히 불멸하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 바뀌지만 체바퀴처럼 돌아. 그래서 그 전에 전생이 있고 지금 현생이 있고 앞으로의 내생이 있죠. 미래에 다음 세계 있죠. 그래서 전생에서 업을 쌓죠. 그 업에 대한 인간으로 전생의 지위가 지금 현생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천년한테 났다. 그러면 다 누구 탓이죠? 자기 탓이야. 전생에 업을 못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번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뭐죠? 전생에 업을 잘 쌓았기 때문에. 다 누구 탓인 거야? 사회 탓 아니에요? 자 개인 탓이에요. 그럼 거꾸로 지금 현생에 업을 잘 쌓으면 저쪽 이렇게 잘 쌓으면 앞으로 다음 생에 뭐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논리가. 예. 자, 근데 이게 한번 태어난 지는 결정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런 돌고 도는 그 영혼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걸 끊고 자기 자신을 해체시켜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해탈인데, 이 업과 윤회 해탈을 해석하는 모습, 그 의미가 우파니샤드, 불교, 자인학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우파니샤드 업을 어떻게 해석하냐? 업에 대한 인간관계, 이렇게 전생에 대한 인간응보를 설명하고, 해탈은 뭐냐?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은. 그러면 해탈 방법은 뭐냐? 얘네는 아트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트만이 안에 브라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그 브라만을 돌아내야겠죠. 그래서 명상, 사색, 요가, 고행 같은 거 굶는 거, 자기 자신 때리는 거, 그런 것들 해요. 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요가를 많이 하잖아요. 요가는 우리 몸에 관리하는 거 만든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아트만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불교 자인학은 뭐죠? 불교 자인학은 이제 브라만을 반발해서 그 다음 새롭게 등장한 크리스천과 바이샤드의 지지를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BC 6세기 때 보면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샤드들, 상인 계급이 바이샤드들이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급이 부각되죠?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타도 계층이 어느 계층이에요? 크리스천티아 계층이죠. 크리스천티아. 그다음 베다나 다신 순교 제의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다음 브라만과 아트만도 인정하지 않아. 그냥 보이는 감각의 형상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무아를 강조하죠. 그다음 불상생은 너무 빨리 따르면 소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소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사상은 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 다 파생된 사상이 불살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신들교에서 뭘 강조하죠? 소. 이 소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언제 형성되는 리그베다 시기 때. 리그베다 시기 때 농경생활이 정착되면서 중요시 여기죠. 신들교. 그런데 불교와 자인학교도 소를 중요시 여기고 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다 중요시. 물론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그 육식을 하지 않는 거나, 그 다음에 채식만 하거나, 다른 생명을 완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불교는 좀 약간 융통성이 있어. 그래서 그 불교 같은 경우, 초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육식은 허용해요. 육식은. 그리고 가볍게 이제 뭐냐면, 생명을 죽이는 건 금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거나 살려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의미가 나중에 불교에서는 좀 강해져. 좀 다르게 변질돼가지고, 육식은 절대 금지. 근데 초창기 불교는 육식 같은 거는 인정한다. 왜냐면 고타마 시타트가 왜 죽었죠? 누가 시주한 돼지고기를 먹다가
복통을 주었거든. 그때 육식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요즘 그 스님들도 육식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중과 좀 친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카스제도를 부정하고 해탈 지혜도 먹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불교와 자인학의 차이점 보면 불교를 볼게요. 자, 불교는 그 쿠샤 왕조와 마우디아 왕조 아래에 세계 종교 성장을 했고, 그쵸, 인도가 나뉘었죠. 쿠타 왕조 이후에 세트했는데, 쿠타 왕조 이후에는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죠? 신두교. 그래서 신두교는 불교 등장하면서 세트했다가 다시 쿠타 왕조 이후에 주도권을 장악해요. 왜 주도권을 장악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타락을 받아서 불교 세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두교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쿠타 왕조가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불교 신두교가 왕실의 보호를 받았고요. 쿠타 왕조의 보호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교리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불교는 교리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세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는 소수 종교죠. 소수 종교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불교 믿는 사람은 인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그다음 업은 인정하지만 불교가 업은 인정해요. 그래서 전생이지기 때문에 그 지금 천세 지위가 결정된다면 인정해. 근데 타고난 지위가 평생 가지 않아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내가 그 비천한 신분에 태어나도 열심히 일해서 거기 재산도 낼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어요. 되게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는 카스제도를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 안 해요. 얘네들은 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업에 인가하는 거는 불장해주고 뭘 강조하냐? 인연을 강조해요. 인연. 인연을 강조해서 모든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사상이죠? 연기사상.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는, 나와 너의 관계는 이게 현생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전생이 이미 이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 시대 때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여기 현세로 가고, 현세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생인가? 내생.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제 전생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하고 결혼 못했고 욕망을 풀지 못하고 집착을 풀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어디 가냐? 전생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가. 그냥 어느 순간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어디 본 사람 있죠. 네. 그리고 뭔가 느낌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전생에 뭔가 인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인연의 정이 전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강의 듣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전생과 지금의 인연이 서로 다른데 집착을 하고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생에도 가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집착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성친구와 집착을 계속 싸우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야. 다음 생에도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불교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 전생의 인연, 지금의 인연은 집착을 끊는 거야. 집착을 끊어야지만 윤회의 거리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뭘 제시하냐면 그 윤회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12경기에서 생기는 그 집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펜타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라고 들어보셨죠? 사성제는 뭐죠? 고진별도 들어봤어요? 고진별도? 이게 사성제야. 고는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죠. 형상. 고통의 형상이고 지금 뭐죠? 고통이 일어난 원인이 되는 거야. 고통의 원인이 왜? 집착이야. 모든 게 다 집착해서. 그래서 그 이성간에 집착하고 서로 행복했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쌍년 전전하면서 뭐 욕하고 그런 게 인생사인데, 그럼 이 집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끊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 멸도예요. 멸도로서 석가모니께서는 뭘 제시했냐면 활정도를 제시했다. 그래서 활정도는 뭐냐? 활정도는 받은 생각, 받은 자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받은 그 방법이 있어요. 이게 활정도
8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정도의 이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일단 그 8가지 방법이 뭐냐? 그 진리를 알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고 올바른 행동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명상을 해라. 8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면 집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집착. 그러면서 영원한 해탈이 된다. 여기 볼 수가 있고요. 좋은 말씀 같아요. 제가 갑자기 스님이 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해탈에 대해서는 뭐냐? 모든 계층이야. 근데 부다마가 우파니시아도 좀 비교해보는데, 그 부다마 우파니시아도 그 모든 계층이 주로 부다마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든 계층이다. 만민평등사다. 자이나교는 뭐냐? 지금 자이나교는 바다마나가 있어. 이런 그대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종교도 아니고 그 소수종파거든요. 바다마나는 만든 자이나교는. 여기는 철저 불사생이야. 그 모기조차도 죽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믿을수록, 왜 농민들이 농사하다 보면 모기도 죽이고 해초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에프킬러 가지고 죽였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업계층들만 주로 수용을 했고요.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윤회의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 영혼의 타락을 봐요. 그러면 영혼을 타락을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 해탈하려면 어떻게 정화시키냐면 엄격해 계율, 자기 고해, 특히 뭘 강조하냐면 금욕기야. 자기를 뭐냐면 혹사시켜가지고 굶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사자들이 많다. 그걸 주는 사람. 고통스럽게. 근데 이제 이 불교는 그런 것들 금지하죠. 석가모니도 초창기 때는 우파니시아도 쳐다볼 연락을 받았고 자기 자신을 혹사시켰어요. 그래서 쩍쩍 굶고. 그래서 그 석가모니 상 보면 피곤이 상접해갖고 막 있는 상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막 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어느 순간 깨닫는 거야. 이게 진정한 그 해탈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편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8종교를 제시했죠. 네. 그래서 근데 자이나교는 그 우파니시아드처럼 연애받는지 몰라도 그 철저한 국력과 구애는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이나교 자체가 대중화되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소수종파 그것이 전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정화되지 않으면 영혼이 윤회이기 때문에 고해, 기약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은 물질 또는 청산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의 여신, 그 해탈은 지식의 여신이라고 보면 얘기하는데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제 자이나교는 이제 모든 계층이면 주로 상위 계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주교를 보죠. 신주교는 지금 인도의 주요 종파 중에 하나죠. 네, 거의 주류 계층이죠. 주류 종교인데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지금 물을 마시면 좀 제대로 하다가 또 이렇게 쉬거든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금요일날 개발 싸워가지고 새끼들 때문에 손 깨끗이 찔렸더니 목이 좀 갔어요. 네. 자, 하여튼 신두교인데 신두교는 쿠타나무 전후에서 탄생된 건데 종교는 브라마도를 중심해갖고 우파니시아드, 불교, 자이나교 다 합쳤어요. 되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불교다. 다양한 이제 종파죠. 그래서 이 브라마도를 좀 신두교에 설명을 하면 신두교는 기본적으로 뭐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그 지역마다 신이 다르죠. 그리고 계층과 계급이 있는 신이 다르고, 근데 신들에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되게 낮은 계층에 있는 신이 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믿는 신들이 쭉 있죠. 최정상의 신은 누구야? 여기 세 명의 신이 있죠. 자, 일단 창조의 신이 뭐죠? 브라흐만이라는 거죠. 브라흐만, 그냥 창조의 신이야. 창조의 신이고, 유지의 신 있죠? 유지의 신이 뭐죠? 비슈. 유지의 신이야. 그 다음 파괴의 신이 뭐죠? 파괴는 시바라는 아시죠? 시바.
시바. 예. 금방 외우죠? 파괴. 근데 파괴는 끝나는 게 파괴는 새로운 또 창조를 갖춰. 이게 새로운 도합. 마무리. 이랬죠?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인 건데, 그래서 브라마, 비슈, 시바는 세 명의 신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신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신일체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신이지만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브라만이 아니 신들교가 인도를 통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인도는 되게 다양하죠. 다양해서 인정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신들을 인정해. 그렇지만 또 하나의 통일성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들 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세 명의 신이지만 결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인도는 다양하지만 브라마를 통해서 하나 통합되는 거죠. 신들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신들과 그 인도사에서 유지하는 통합의 시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가 없어. 창시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존재할까 안 할까? 이단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는 창시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통 교리가 있죠. 정통 교리가 있다는 건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수용을 해요. 상당히 다양한.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비판했던 불교나 자유한국까지 다 수용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비슈인데, 비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은 아바타라는 모습을 지고 있는데, 아바타라는 심지어도 뭐냐면, 아바타라는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하신이야. 열정의 하신. 이런 말 들었죠? 하신은 뭐야? 어떤 간접화된 형태가 구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아바타라는 여러 모습을 텨요. 그래서 아홉 번의 모습을 여러 개 띄게 되거든요. 그 중에 여덟 번째 모습이 누구죠?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조차도 그 어디에 수용하죠? 신주교 안에 수용을 하게 돼요. 특히 그 쿠타마조나 뒤에 이제 신주교 계통의 그 소환국들이 뭐냐면 신주교를 보호해줬던 이유가 뭐냐? 아까 왕의 권위를 어디서? 비슈의 신의 하신에서 찾기 때문인 거죠. 하신에서.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누구다? 비슈의 신이다. 비슈가 천국에 내려온다. 그래서 그 쿠타마조 때부터 이 신주교를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이 아바타라는 용어는 이제 뭐죠? 아바타라는 말씀 맞죠? 아바타.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이 아바타라는 걸 일종의 캐릭터, 그 온라인상의 캐릭터를 이제 리뷰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신주교 자체는 되게 포용적인데, 이게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좀 변질됐어. 영국의 이제 통치가 뭐죠? 디바이드 루이죠? 분裂통치다. 그래서 신두교와 이슬람을 분리하고 소수 종파였던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신두교인들이 분노를 하면서 신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이 벤타성으로 강화돼요. 그런데 그 원래 신두교는 이슬람과 벤타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융합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두교는 윤회 햇달의 개념을 다 받아들이는데 종전에 있었던 걸 다 받아들인대요. 햇달의 방법을 종전에 뭐 명상, 사색, 요가, 그 다음에 수행, 금융과 고액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햇달에 있는 윤회의 모태를 벗어나는 거고 고통에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에 대한 인간관계는 우팔리시아도 마찬가지로 업에 대한 인간관계다. 그럼 햇달의 대상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햇달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크리스천과 발자는 해탈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도단은 안 돼. 수도단은 지금 현생에서는 수단이 안 되고 언제? 다음 생 내세 때 수단을 할 수 있어. 내생에서. 그래서 내생에서 수단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잘 보장한 다음에 크리스천이나 발자 수단을 그 드라마 잘 보장한 다음에 좋은 직업을 자수해서 다음 생에 상위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그때 가서 뭐냐면 수단의 대상이, 해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해탈의 대상이 뭐냐면 그 불가춘천이나 수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들의 하층민들은 뭘 주로 믿었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인 특징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체력을 읽어볼 게 뭐냐면 불교와 자이나교가 왜 상인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걸 좀 읽어볼게요. 금성교과서 49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로 불교 자이나교가 함양하는 상인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분들? 불교 자이나교가 등장한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상업화 교육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하였다. 도시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부어오자 조합을 결성하며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상승하였고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자 바이샤객들, 특히 경제력이 있던 상인들이 크게 환영하였다. 또한 두 종교에서 주장하는 비폭력주의는 상인들에게 당시 끊임없이 지속된 전쟁을 멈추고 상업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였다. 한편 브라만교의 경전인 다르마스투라에서는 고리대금업을 비난하였고 고리대금업자는 브라만에게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금업을 하던 상인들은 자이나교와 불교가 탄생하자 지지를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하였다. 정복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워가던 왕과 전사들은 브라만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왕들은 상인 세력의 대표에게 관리적 성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국가 권력 내부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 때문에 왕권과 상인 세력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상인 세력의 성장과 함께 이들의 지지를 받는 불교와 자이나교도 더욱 널리 퍼졌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상부합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상인 세력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교의 군함학을 비판하면서 신흥 종교인 그 자이나교와 불교를 지지했다. 그리고 정경 유착 과정에서 이것이 확대됐다. 이게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912페이지 볼까요? 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볼게요.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불교의 전파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는데, 자, 원래 이제 그 소가모니가 만들었던 그 종파는 원시불교예요. 원시불교. 잠깐만 있어요. 그때는 교단이 딱 하나 있었죠. 교단이 원시교단에서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불교 교단 내에 어떤 이제 사설 문제로 이게 교단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무슨 교단으로 나누냐면 그 삼자부 불교하고 대중불교 나누죠. 근데 주의하면 근데 대중불교라는 것은 대승불교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그래서 삼자부 대중불교가 나눠지고 또 삼자부 불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부파불교 시대라고 해요. 한 개의 교단이 뭐죠? 여러 개의 파별력이 나눠져요. 부파불교, 부로 나눠지. 근데 대중부는 이제 없어지고 삼자부불교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삼자부불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승불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교과서가 없어져요. 왜냐면 소승불교 자체가 대승불교가 소승을 비교하는 대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큰 수대인데 말해서 얘는 작은 수대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요즘 교과서에서는 삼자부불교라고 해요. 삼자부. 그리고 뭐 소승불교가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삼자부불교의 특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이거는 출가자 출신이야. 출가자 출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마음 먹고 모든 이제 세속을 다 인연 끊고 그냥 나와가지고 저희 동부이라든지 넷단부에 가서 이제 수행만 엘리트 종교죠. 네. 그 다음에 헷갈에 대해서는 일단만 누가 가냐? 출가자를 개인 헷갈을 해요. 출가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만 헷갈하면 독처가 되는 뜻이야.
반대하는 종교가 이제 뭐냐면 대승불교죠. 이 대승불교는 기원전 1세기 전후에 형성이 됐어요. 네. 근데 원래 대승불교는 독립된 교단이 아니라 처음에 상자봉교에서 출발했던 불교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립돼서 이제 대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가 왜 탄생했느냐? 요걸 이제 보면 이거는 스토파 숭배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스토파는 뭐냐면 그 마우나마루 때 그 스토파는 저기 아스파르트 스토파는 정조에 만들었거든요. 이 스토파가 뭐예요? 산지 대탑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부처의 사진을 보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스토파는 보관하고 기념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 뭐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토파가 나중에 그 기다리트 불교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도에서 뭘로 바뀌었냐? 자, 스토파가 한자 옮겨져면 뭐죠? 서울 파가 돼요. 그래서 서울과 파가 빠져서 뭐가 된 거죠? 탄이 된 거죠. 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중국하고 일본의 탑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되게 석탑 중심이죠. 일본은 목탑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은 법도에는 전탑 중심이고. 뭐 동아시아 측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왜 근데 처음에 이제 초임 때는 이 스토파라는 의미가 그냥 상징물이에요. 기념물이고.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 기념비가 있으면 뭐 유명한 데 있으면 사람들 몰리잖아. 좀 관광객들이. 그 당시에도 여기 스토파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경하면 몰려. 그러면 그 구경 몰리면 본다고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설명한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탑은 뭐고 어쩌고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도 먹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숙박시설이 생기죠. 그러면서 발전된 것이 대승불교야.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뭐가 된 거죠? 승려가 된 거고, 이들이 숙박하는 시설들이 뭐냐면 사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형성됐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스토파 숭배 사상이다. 근데 이제 예전에 EBS 강의에 어강사를 이제 보니 그 소승불교에서는 스토파가 강조하는데 대승불교 스토파에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네? 왜냐면 대승불교 자체가 무슨 사상이 나오죠? 스토파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기본 자체가. 예. 자, 하여튼 그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의 논리는 뭐냐? 자, 요거 상자하고 반대야. 상자하고 얘네들은 제가자 중심이에요. 제가자 중심이란 건 뭘까요? 성상시대에 있으면서 그 해탈을 빼앗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개인 해탈이 아니라 뭐죠? 대중 구제죠. 대중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대중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보살이라는 존재죠. 보살. 그 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한자가 보면 여자 신도들에게 보살이 되잖아. 근데 여자 신도도 보살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살은 뭐냐면 자기가 해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현세를 계속 남아갖고 뭐죠? 이 대중들 도와주는 존재야. 네. 그래갖고 이제 문수보살 같은 거 그런 사람들 있죠? 문수보살은 현세 맨 나타나서 도와주잖아. 그래갖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 운동이 확산되면서 불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네, 대중화. 그때 때마침 또 하나 뭐가 들어오냐? 쿠샤와교 때 뭐가 들어가냐면 간다 불상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탑도 숭배 대상이지만 이제 불상도 숭배 대상이 돼요. 원래는 이제 원시 불교에도 그런 개념이 없죠. 불상의 개념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대승불교 때는 원시 불교 때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철학이나 심리학이야. 근데 대승불교 들어오면서 조금씩 종교화가 진전이 돼요. 이렇게 탑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불상을 숭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대승불교가 이 기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냐? 이것들이 파벌이 쭉 생기죠. 보면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나가 정토죠. 한바탕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밀교, 반대 청교.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세 개인데, 자, 정토정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 이거는, 해탈. 불교의 제일 중요한 해탈이죠. 해탈과 함께 뭐냐면, 구제. 근데 처음에 해탈 개념이 이제 구제를 강해. 이때 구제는 뭐냐? 여러분들 미륵불 사상 있죠? 미륵불 사상, 그 다음에 미륵불 상생, 하생, 그 다음에 미타신앙. 다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삼선이나 경전을 통해서 부처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건 힘들어. 시간 많이 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은 그거보다는 내가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가거나 내가 살아있을 때 미륵불이 나가서 날 구원해주는 그러면 이 정토를 들어서 대승불교의 종교는 완전히 만개가 되죠. 이 정토정이 확산되면서 이제 불교가 뭐가 되는 거죠? 불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불교는 종교면서 철학인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나 정토정 걸면서 대교가 되면서 점점 뭐가 된다? 종교가 되고 해탈보다는 구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또 밀교한 형태가 있는데 밀교는 뭐냐? 하얀 의식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야. 대표적인 밀교 형태가 뭐죠? 남화교죠. 남화교는 하얀 의식과 뭐 사찰, 뭐 비밀스러운 어떤 뭐 경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야? 해탈하는 거죠. 그 남화교는 멋있어. 원나라에서 수용했죠. 근데 뭐가 되죠? 돈이 많이 서. 남화교는. 그래서 이 남화교는 지금 인도나 몽고족이나 티베트 계통의 애들이 지금 입고 있고요. 형교인데 형교는 이제 밀교 반대만에서 나온 거예요. 형교는. 형교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태종, 조계종 등등등등 있잖아요. 다 형교에서 선종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종 선종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거는 우리 애들만 반대하는 거고, 왜냐면 선종이 반대만 교종이라는 개념은 신라 중기 때 형성되거든요. 선종이 도입되면서. 근데 보통 이제 밀교 형종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종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제 교종 계통이 되고, 그 다음에 참선을 깨달으면 뭐죠? 선종 계통이 되는 거죠. 주요 형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뭐야?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밀교와 형교의 차이점은 뭐냐? 밀교는 보이는 걸 통해서 부처가 되는 반면에 형교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경전이나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한 정토정은 부처 되는 걸 쳐다보다는 그거 뭐냐? 미륵보에 와서 다시 구원해주는, 구제해주는 메시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세 개의 분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승불교는 언제 어디 전파됐죠? 동남아시아 쪽에? 네? 아소카 때.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언제 전파됐죠? 카니시카 때. 그때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디에 들리냐면 동아시아 사책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전파가정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소승불교의 경전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파리어예요. 원래 이제 원시불교에서 최초로 만든 그 경전이 파리어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은 게 산스크리트예요, 범어예요. 그럼 어느 게 원본에 가깝죠? 파리어. 그래서 예전 파리어 원본이 없다가, 최근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쪽 그 스리랑카에서 파리어 경전이 발견됐어. 근데 지금 범어 경전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게 되게 많아요. 네. 주변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내용이 더 첨가됐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49페이지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각자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기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택 11쪽이요. 네, 311쪽. 자, 여러분 이제 인도사고 1번 문제 볼게요. 자, 오파인 이시아된 철학과 관계가 적은 것은 분화교의 형식주의 예교주의 반성이 나가죠. 범한일체사상은 혼자의 시원함을 주장했고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철저한 보행과 금융을 강조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셨죠? 딱 보이죠? 뭐죠? 어느 교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자인하고죠, 자인하고. 네, 자인하고. 상대 지시를 통해서 열반, 했다 되는 걸 할까? 그래서 3번이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좀 알면 한번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여기 5반 2차처럼 그 다음에 불교, 자인하고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 5반 2차처럼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게 지금 장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한 문제가 없어. 네. 무거워하죠. 자, 그래서 있고 좀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